서울에 단 6일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 도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저희 채널 앞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의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 루카스 네베스 씨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십 개의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하며 살아온 전문가입니다. 유럽, 북미, 남미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도시를 보고 겪은 그가 서울 출장 후 너무도 강한 인상을 받아 저희에게 직접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업무 출장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루카스 씨는 서울은 사람을 위한 구조가 설계된 도시였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기며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다음엔 꼭 살아보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을 위한 구조, 그리고 그가 서울에서 경험한 2번의 위기와 감동적인 반전. 지금부터 저희가 그로부터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재구성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를 일처럼 바라보는 제게 이토록 감정적인 충격을 안겨준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루카스 네베스라고 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교통 시스템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과 남미, 북미를 중심으로 수많은 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분석하고 자문해 왔습니다. 일상은 언제나 바쁘고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교통 구조를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라 불리는 곳들도 실제로는 구조적 비효율, 낙후된 시스템,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매일같이 지하철이 멈췄고 뉴욕에서는 지하철 한 정거장을 이동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었으며 제 고향 상파울루는 상습적인 정체로 악명이 높았죠. 저는 직업적으로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진짜 사람을 위한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게 하나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추천해 주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 시스템이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 영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대중교통과 공공 시스템에 감탄하며 자신이 겪은 편리함과 따뜻한 배려를 생생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영상이 매끄럽게 편집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없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가전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K-드라마, K-팝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었으니까요. 한류가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도시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좋을 리 있나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타이밍으로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교통 시스템 분석 출장 기회가 생겼고 그 대상지가 바로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그 구조와 원리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박할 자료를 찾겠다는 속셈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서울행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인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틈도 없이 안내 표지판이 다국어로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 내 동선은 마치 누군가 저를 위해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놓은 듯 자연스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은 신속했고 짐은 거의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마치 공연 무대를 운영하듯 절도 있고 민첩하게 움직였으며 표정과 언어,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유럽이나 북미의 공항에서조차 거의 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비말 하나 없이 반짝였고 손 씻는 공간에 마련된 세면용품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청결하다, 빠르다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 순간 저는 제 뇌 속 어딘가가 딱 하고 열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도 놀라움은 이어졌습니다. 열차의 정시 운행, 도착 시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 좌석의 쾌적함, 그리고 무엇보다 열차 안에 흐르는 질서. 그 질서가 단지 규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는 모습이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기도 전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니까요. 그 첫 목적지는 서울 성동구의 성수동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공장지대였던 이곳이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며 트렌디한 거리로 재탄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이 그대로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내부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독립 디자이너들의 공방과 감성적인 카페, 아트 갤러리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듯 보이면서도 통일감 있는 거리 분위기. 이건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 디자인 철학 자체가 바뀌었다는 방증이었죠. 걷다가 잠시 멈춰 커피 한 잔을 마시던 그때 제 옆 테이블에서는 러시아에서 왔다는 모델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공항에서 받은 충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달라요.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감탄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 같은 감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하려고 왔던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순간부터 데이터가 아닌 느껴야 하는 체험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저에게 어떤 강렬한 감정과 깨달음을 안겨줄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를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침, 저는 본격적인 도시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통 시스템 분석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저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건 이 도시의 진짜 속도였습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그 속도가 과연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배려받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찍 나와 홍익대학교 인근을 향해 걸었습니다. 현지에서 홍대라 불리는 이 지역은 젊은이들의 거리이자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도 인기 많은 곳이라고 들었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질서 정연했고, 가로등부터 횡단보도, 신호, 건물 안내판까지 모든 것에서 배려와 디테일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홍대 입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함께 표기되어 있었고, 개찰구부터 승강장까지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플랫폼에 쓰레기 하나 없다는 점에서 이건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식이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면서 저는 옆에 앉아 있던 호주인 커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혼여행 중이라며 서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돈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인 마이클은 지하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복잡한 노선인데도 우리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의 아내 리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맵이라는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어디에서 갈아타야 하는지, 몇 분 후 버스나 지하철이 도착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어 설정도 가능했고 앱 내 번역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없었죠. 사실 브라질에서도 교통 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GPS 오차가 심하고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늘 혼란을 겪는 편이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교통 앱은 기술적으로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작별한 후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디지털 패널이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버스는 정확히 3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승차 후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자마자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고 다음 정류장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되었죠. 그렇게 목적지인 서울시청 근처에 도착한 저는 예정되어 있던 인터뷰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자인 유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었지만 전혀 딱딱하지 않고 매우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은 유창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단어 선택과 적극적인 소통 의지가 느껴졌고 준비해온 자료 역시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정책은 이동수단 제공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나 씨의 이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거주자와 여행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 모바일 연동 결제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잠시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역시 무인 주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언어 선택을 통해 외국인도 쉽게 메뉴를 고르고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제가 카드를 꺼내 들기도 전에 결제 앱을 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하세요. 외국인 등록 없어도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돼요. 사실 저는 아직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유심칩을 사고 카카오페이를 설치한 이후 거의 모든 결제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저는 홍대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도시를 돌아다니며 느낀 감정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나라는 빠른 나라가 아니다. 이 속도는 사람을 위한 설계의 결과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완벽했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예기치 못한 혼란을 겪게 되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한국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째 아침, 저는 그동안의 놀라움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마침내 이 도시에도 허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고 매끄러우니 제 스스로 불안해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자유롭게 도심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을지로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배가 고파져 근처의 전통 한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기로 했죠. 직원분은 한국어로만 응대하셨고 메뉴판에도 영어 설명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서울 경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음식을 골랐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판단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요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 다시 메뉴를 확인해 보았지만 확실히 다른 음식이었죠.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설명을 시도했지만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No change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고 옆 테이블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외국인처럼 비춰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편리함과 배려가 마치 겉모습뿐이었던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 직원분이 메뉴를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다시 준비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침착한 대응에 저는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시가 기술만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분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지하철 기관사 박동우입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단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외국인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제가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배려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신사동 가로수길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지 힙한 거리 정도로 여겼겠지만 이젠 그 거리조차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영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상점 직원들도 외국인에게 자연스럽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결제를 할 때도 휴대폰 하나면 끝나는 간편함은 편리함을 넘은 해방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박동우 씨가 추천한 작은 한식주점에 갔습니다. 낯선 메뉴들이 가득했지만 이번엔 직원분이 먼저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고 친절하게 추천 메뉴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식사가 아닌 한국의 정칭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진짜로 사람을 위한 도시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으므려. 문제가 없는 도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도시라는 거요. 그 사건 이후 저는 그동안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좋아서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 사람이 살아있어서 좋은 나라야.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술과 효율성에 감탄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 전체가 어떻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지에 감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서울은 제게 완벽한 도시라기보다는 따뜻한 결함을 안고 있지만 그 결함마저도 사람의 진심으로 메우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참 다정하구나. 이 도시는 기술로만 만든 게 아니구나.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과 간간이 들리는 거리의 소리들이 참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저 출장지였던 이곳이 어느새 저에게 익숙하고 따뜻한 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소 근처의 조용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문득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인상, 지하철과 버스에서 느낀 정교한 시스템, 홍대에서 만난 외국인 여행자들, 강남에서의 인터뷰, 실수를 겪은 식당, 그리고 박동우 씨와의 짧지만 잊을 수 없는 만남까지 모든 경험이 제게 하나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신이 알던 세상과는 다릅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함께 숨쉬는 곳이죠. 그날 저는 일부러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을 천천히 음미하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선 강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전통 한옥이 줄지어 있는 골목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프랑스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엘리사라고 소개했고 파리에서 IT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회사의 아시아 지사 설립을 위해 1년간 서울에 파견되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엘리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저는 여기서 완전히 스포일 됐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아마 다시는 이만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서울의 행정 시스템, 디지털 결제, 대중교통, 그리고 24시간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사이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서울은 빠르기만 한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예요. 그녀의 말은 박동우 씨의 따뜻한 배려와 겹쳐지며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대학교 근처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에서 한 미국 유학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탈리, 시카고 출신으로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저렴했는지를 가족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진료비와 대기 시간, 복잡한 보험 절차에 지쳐 있었던 그녀는 서울에서는 단 10분 만에 진료를 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여기선 의료도, 교통도, 일상도 너무나도 편하고 따뜻해서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는 단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편안하고 인간답게 만들어주는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단지 발전된 기술과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통해 사람을 돕고 외국인조차 따뜻하게 품는 배려의 도시였죠. 출장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강남역 인근 카페에 앉아 지난 경험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도시를 분석의 대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분석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직접 느껴야 하는 도시입니다. 저는 돌아가면 독일,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교통 및 도시 설계 관계자들에게 서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외국인에게 편리함과 감동을 동시에 줄 수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단지 출장으로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속에서 일상을 누리고 그 따뜻한 사람들과 다시 어울려 보고 싶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 중심의 도시가 얼마나 감동적일 수 있는지도 증명해 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조용히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다시 돌아올 거야. 이번엔 살아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다시 바라본 서울. 그리고 우리가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과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